지금 1위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쓰는 사람들이 큰 네.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야 되는 거는 여전한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 경쟁도 심하고 일단 제가 GPU가 없으면 제가 개발 성공할 확률은 빵이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작가,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안 오시는 한 달 동안에 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 사이에 또 다른 큰 변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가 됐다라는 점.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부품 회사가 완제품 회사보다 시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에요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여전히 최소 25년에서 26년 어디까지, 25년 아니고 한 26년 어디까지는 쇼티진 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 근데 연초에도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자체는 되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 계속해서 50% 이상을 유지하고 좀 뭐 그로스는 뭐 70%를 유지하는 이 상황이라면 그 어떤 회사보다 당분간 돈을 더 많이 버니 당분간 시총 1위 자리를 지키는 거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직접 AI 관련 기업까지 해보셨으니까 스타트업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챗GPT 3.5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을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인공지능 학습시켜 보는 게 소원이긴 했는데 뭐 그 조그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잘 써서 우리 인공지능 학습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랑 이거 빨리 안 하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좀 이런 조그만 인공지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화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자리를 좀 많이 밀려나겠구나, 자리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들 중에는 그 노인과 대화하는 챗봇 이런 인공지능 따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챗GPT처럼 그 누구와도 대화 잘하고 상식도 있는 애가 나오면 그 노인만을 대상으로 개발하던 그 학습만 하던 인공지능 이런 거는 당연히 타격을 입죠.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와 리스크 중 하나인데 솔직하게는 훨씬 큰 리스크였죠. 그러니까 특화 인공지능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에게는 쇼크예요. 큰 놈이 꽤 잘하니까. 이제 그랬어요. 빅테크들이 거의 사생결단으로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90년대 중후반부터 요즘에서 IT 세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사상 최대의 그런 그 기업이 됐고 이번에도 그런 제2의 IT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AI 그 투자를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까지 근데 뭐 암스레이스가 맞죠, 본질은. 이거는 뭐 전에 나올 때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뭐 페이스북, 뭐 예를 들면 VR 했지만 잘 안 됐죠. 구글도 신사업을 찾기보단 광고 매출을 높이고 있거나 유튜브의 원가를 그 자체 반도체로 낮추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파고 이런 거 만들긴 했는데 사실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알파고가. 왜냐하면 뜬금없이 오픈 AI가 더 희한한 거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그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뭔가 해봐야 된다. 최소한 그 선발주자인 오픈 AI는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컨센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 그러면 당연히 리소스를 끌어모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잘 된다면 지금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정도 단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미래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업화를 해서 또다시 세계 최강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이거 잘못하면 뒤처져 해서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 하는 건지 뭔가 그림이 보여져서 하는 건지 일단 해봐야 돼서 하는 건지 근데 일단 해봐야 돼서 하는 거라면 비용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아니면 어디에 쓰겠냐라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나오면서 기존에 해결 안 됐던 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개발하기 힘들었던 애들 몇 개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하게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네. 예전에 자율주행들은 어떤 형태였냐면요. 인공지능은 2012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썼냐면 일종의 센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진 안에 혹은 영상 안에 있는 사물이 사람인지 뭐 횡단보도인지 신호등인지를 인지해주면 그 결과를 프로그래머한테 전달해서 프로그래머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따다다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지 부분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판단은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챗GPT라는 녀석은 잘 까보면요. 제가 막 질문을 막 타이핑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단어, 토큰 하나하나를 얘가 분석해서 막 긴 숫자로 만들어요. 벡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온갖 맥락을 분석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맥락에 맞춰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앞에 했던 질문이 어제의 날씨는 뭐야? 라고 했으면 오늘은? 이라고 물어보고 오늘 날씨 물어본 거겠죠. 네. 혹은 앞에 질문이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 주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오늘은 물어보면 주가 물어보는 거죠. 네네. 이게 맥락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뭔가 의사결정 내리고 답변을 낼 때 맥락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 파워가 꽤 강하더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음. 물론 이거의 원조는 그 구글이에요. 2017년에 구글이 먼저 만든 건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녀석은. 네. 근데 정작 구글은 아주 많이 키워보진 않았어요. 그 크기가 400? 뭐 그냥 상대적인 크기로 400 정도 되는 크기까지 해봤다고 할게요, 이 인공지능을. 네. 근데 챗GPT는 어느 정도로 올린 거냐면은 그 크기를 17,500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만? 17,000 그 정도로 키워본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사이즈를 엄청 키웠더니 기존에 좀 안 되던 애들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나 이 후자 부분이 강하니까 이제 대화에도 써보고 로봇에도 써보고 자율주행에도 써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핵심은 여기서 전부 쪽박일까? 이거죠. 예를 들면 대화는 정말 사방팔방으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걸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상담원이나 상담원 챗봇 이런 거를 챗봇. 대체하려고 네. 많이 네.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돼요, 말로 하면. 네. 사용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엉뚱한 말 하면 얘가 이상한 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인간이 걸 수 있는 말은 뜬금없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파리 잡듯이 잡는 거는 의외로 힘들 수 있어요. 네. 그 챗GPT 버전 올라가도 찾으면 금방금방 웃긴 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운전은 어떠냐? 예를 들면 입력 출력이 아주 뜬금없을 수는 없죠, 이거. 그렇죠. 물론 한 번도 인공지능이 못 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대응 못해도 뭐 죽겠죠, 아마.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운전은 좀 더 예외적인 경우가 인간이 말 거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그렇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네. 룰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교통법규 이런 거. 그리고 운전의 맥락을 몇 초, 몇십 초 정도만 고려하면 갈 수 있어요. 네. 자동차는. 제가 서울, 부산 간다고 해서 서울, 부산 주행의 모든 기억을 할 필요 없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뭐 서울 출발하고 5분 7초 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에게 목적지 내비게이션만 있고 지금 눈앞에 자동차, 내 자동차 속도, 표지판만 보면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몇 초 정도 맥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술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요 부분을 해결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진보가 나오는데 이 다른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AI는 요거 되니 요걸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죠. 확실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서 요정을 잡아갖고 자동차에 넣은 다음에 자율주행차라고 우겨도 값이 싸고 운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기존에 완전 코드만 짜던 거, 2012년에 인공지능 혁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인공지능들로 센서 값들 해석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 다 잘 안 됐죠. 네.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 그 처음 나왔을 때 자율주행차는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다가 네. 2020 몇 년쯤 되면은 부도나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요. 네. 그래서 우버도 자율주행 하다가 접고, 뭐 런던, 그 영국 이런 데 있는 회사도 접고 되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자율주행에. 네. 근데 그런 쪽에 하나 돌파구가 생긴 셈인 거죠, 지금. 된다는 게 아니고
혹시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아니 해봄직해서 하기에는 규모가 근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하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라고 표현하는 이런 건 없었고, 그 캐펙스가 지금 엔비디아 사상 시가총액 1위로 부품 회사를 1위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근데 이런 부품 벌인 회사는 밸류체인상 음, 지금 1위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쓰는 사람들이 큰 네.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야 되는 거는 여전한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 경쟁도 심하고, 일단 제가 GPU가 없으면 제가 개발 성공할 확률은 빵이죠. 그렇죠. 아예 시도도 못 하고. 그냥 빵으로 줄 것이냐. 음, 뭐 지금 솔직히 그러고 싶어도 저는 주총이나 이사회 나가서 우리 안 할래요라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맞지도 않죠. 예를 들면 구글이 우리는 인공지능 안 합니다라고 붙이면 어떻게 사람을 뽑겠어요. 그때부터. 네. 인공지능 하러 딴 데 가겠죠.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AI의 미래가 완벽하게 청명하거나 미래가 명확히 보이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되게 우연이랑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 그런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꽤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도 2012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챗GPT의 근간이 되는 놈,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녀석은 17년에 그 논문 이름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게 그 구글에서 나왔어요. 근데 17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 크기 한 100, 400 정도 되는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발전 안 해요. 구글은 그걸 번역기 정도나 단순한 질문 답변용에 썼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크기를 한 400배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한 회사는 오픈 AI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아리송했는데 해버린 거죠. 네. 실제로는 구글도 그런 거대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제민이라고 부르는 녀석도 옛날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면 잘 안 되는 놈이었어요. 그때도. 뭐 질문하면은 사람처럼 하다가 아주 엉뚱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오픈 AI가 이거 학습시키는 법을 찾았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이 한 거죠. 아, 이거 되는 놈이구나. 이거 키우면. 그러면 일단 물량으로 찍어 누르자. 왜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무어의 법칙 따라가 봤자 반도체 밀도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한 30배 정도 오르겠죠, 아마. 2년에 2배 오른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오픈 AI가 한 걸 보세요. AI 400배 키웠다 그랬죠. 네. 한 10배쯤 빵꾸가 났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에 10배 넘게 빵꾸가 났죠. 그럼 10배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사도 되지만 해야 되는 일이면 그 구매 볼륨이 확 늘어나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인 거죠. 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더 기업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시총 최상위 기업으로 남으려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 개발한 결과들이 전 세계 디바이스에 후루룩 뿌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연구 개발 비용이 매출보다 큰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연구 안 되는 개발을 거죠. 왜 네.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 개발,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회사가 동시에 그 장비를 증설하는 중이니까 지금 한 100 정도라고 하고, 이게 대체 정도 하면은 1년에 한 30점 팔린다고 해보죠. 그 학습용 장비들. 그러면 나중에 빈 70은 추론용 장비가 들어와야 되죠. 네. 추론이 잘 되면 훨씬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잘 되는 걸 봐야 장기적인 어떤 주가를 장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히 연구 개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지금. 네네네.